내가 무슨 말을 했든 여자친구는 울었을 거야. 맞선 자리에 나가지 말라 해도 울었을 거고 맞선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울었겠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던 여자친구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난 태어나던 순간에도 안 울었어. 연애의 여왕 김경욱.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나는 연애의 여왕을 만나고 있었다. 연애의 여왕의 서재를 찍으러 갔던 것이다. 연애의 여왕은 발표하는 작품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소설가의 별명이었다. 작가의 별명치고는 꽤나 선정적이었다. 연애소설만 고집해 붙은 별명이라고 일러준 것은 여자친구였다. 취재건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여자친구는 정말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리 유명한 사람이냐는 말에는 휘둥그런 눈으로 뜨악하게 쳐다보았다. 딴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도 목전에 둔 얼굴이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내뱉었다. 그러니 파토스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그것은 내 첫 번째 사진전 뒤풀이 술자리에서 한 선배가 던진 말이었다. 선배는 농반 진반이었지만 난 얼굴이 굳어졌다. 건축물만 찍던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촬영자의 시선을 사진에서 지우는 것이었으니까. 그 선배는 나와 여자친구를 번갈아 보며 이런 말도 했다. 너희 둘은 참 난해하구나. 여자친구와 난 대학사진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났다. 여자친구는 사람의 뒷모습만 찍었더랬다. 뒷모습은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연애의 여왕은 얼굴 없는 작가였다. 보통은 얼굴 사진을 책 날개에 싣게 마련이지만 그녀의 사진은 노트북 자판 위에 올린 손만 보였다. 5권 모두 그랬다. 흰 자판 위에 살짝 얹은 손에는 검은 망사장갑이 끼워졌다. 짧고 가는 손가락, 검정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 전구 하나 갈아 끼울 것 같지 않은 손이었다. 무엇 때문인지 연애의 여왕은 공개석상에 얼굴을 내민 적 없었다.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5권의 소설을 읽은 것은 취재원에 대한 예의 때문도 극성팬을 자처하던 여자친구의 성화 때문도 아니었다. 호기심 때문이었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기사 제목에서 오려낸 것 같은 선정적인 별명에 대한 호기심 말이다. 연애소설의 여왕도 아니고 연애의 여왕이라니. 질척거리는 감상이 싫어 연애소설 같은 건 거들떠 보지 않던 나였다. 타인의 삶이 못 견디게 궁금할 때는 자서전이나 전기를, 시간을 죽여야 할 때는 추리소설을 읽었다. 연애의 여왕이 쓴 5권의 책을 사흘 만에 읽어치웠다. 문장은 감상적이고 이야기는 자기적이었다. 주인공은 희귀한 병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고 죽음은 사랑이 정점에 오른 순간 빗쟁이처럼 찾아왔다. 죽는 쪽은 대체로 여자 주인공이었다. 여자 주인공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몸을 빌려 나타나기도 했다. 남자 주인공이 죽어야 할 때는 교통사고가 동원되었다. 죽음의 방식은 달랐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비극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었다. 여자친구가 빌려준 책은 곳곳이 풀을 먹인 듯 뻣뻣했다. 눈물 자국이었다. 눈물 자국도 눈물로 얼룩진 대목도 나로서는 요령 부득이었다. 첫 번째 소설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1번 나왔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단어는 운명이었다. 각각 92번. 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에 쥐면 끝장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심상이었다. 소설은 어김없이 갈 때까지 갔다. 책장을 덮을 때마다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집과 스튜디오를 오가는 지하철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카페에서 연애의 여왕의 책을 펼쳐둔 사람들이 적잖이 눈에 들어왔다. 10중 8구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손꼽아 기다리던 고백이라도 듣는 듯 상기된 얼굴이었다.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부러워하는 여자친구에게 난 짐짓 무상한 투로 이렇게 말했다. 서재만 찍을 거야. 연애의 여왕을 만나러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차부터 말썽이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출고한 지 9년 8개월 된 갤러퍼는 최후의 숨을 몰아쉬듯 몸을 부르르 떨고서야 겨우 움직였다. 시동 모터부터 점화 플러그까지 몽땅 갈지 않으면 낭패를 볼 거라던 정비소 사장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지도 몰랐다. 일행은 없었다. 연애의 여왕이 취재를 허락하며 내건 조건이었다. 조건은 3가지였다. 사진 작가만 올 것, 서재만 찍을 것, 게재 전 사진을 미리 보여줄 것. 업계에서 콧대 높기로 소문난 잡지사의 데스크도 베일에 쌓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서재를 찍을 기회를 붙들기 위해 선선히 백기를 들었다. 기왕 들인 공을 고려한다면 조건은 3개가 아니라 3만 개라도 들어주었을 것이다. 작가 인터뷰는 서면으로 하게 될 것이었다. 편집장이 직접. 어쨌거나 최초의 인터뷰였다. 한강을 거슬러 1시간 반을 달리도록 약도에 표시된 진입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물머리를 지나자마자 보일 거라던 편집장의 장담과는 달리 이정표는 춘천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할 뿐 진입로라고 여길 만한 새끼를 보여주지 않았다. 어영부영 춘천까지 갈 판이었다. 아무래도 지나친 것 같았다. 청평댐 앞에서 다리를 건넌 뒤 편집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편집장은 그럴 리 없다고 항변했고 난 확실하냐고 다그쳤다. 작가가 보내준 약도라며 편집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작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전화는 없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만 연락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 연락 주겠다고 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약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취중에 그린 듯 선은 빗두름했고 글자는 휘청거렸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편집장이었다. 한강을 오른쪽에 낀 채 두물머리를 지나면 세라비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자마자 왼쪽 능선으로 난 진입로가 보일 거라 했다. 세라비가 뭐냐고 물었더니 라이브 카페 같은 게 아니겠냐고 대꾸했다. 서울 쪽으로 되짚어가다 두물머리쯤에서 다리를 건넜다. 세라비는 라이브 카페가 아니라 러브 호텔이었다. 러브 호텔을 지나 30여 미터쯤 가자 산자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보였다. 신호등이 없어 진입로에 들어서려면 반대편 차선을 가로질러야 했다. 진입로 초입에 차를 들이민 것은 약속 시간을 1시간 반이나 지나서였다. 포장도 안 된 좁은 길은 완만한 커브를 거듭하며 가파른 산자락을 꾸역꾸역 기어 올랐다. 길은 울창한 숲 사이로 나 있어 짐승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주변이 어둑어둑했다. 도무지 사람 사는 집이 있을 성 싶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은 의심이 고개를 들 무렵 언덕 위쪽으로 건물이 희끗 이마를 드러냈다. 비탈의 끝에 2층 집이 강을 굽어보며 서 있었다. 제법 넓은 마당에는 푸른 잔디가 양탄자처럼 고즈넉했고 하얗게 페인트 칠한 건물 회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아우성이었다. 문 앞에는 나무로 만든 집 모양의 빨간 우체통을 세워놓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를 맞는 이는 눈매가 고운 여자였다. 검정 재킷, 검정 셔츠, 그리고 검정 바지. 신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빚었을 것이 분명한 그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애도하기라도 하듯 검정색 일색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난 잡지사 이름을 댔고 여자는 엷게 미소를 지었다. 우아한 미소였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도 미소로 답했다. 미소 지을 때 여자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다. 가녀리고 섬세한 자태,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 소설을 읽으며 떠올렸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모는 기대 이상이었다. 40을 넘겼을까? 잡지사에도 작가의 나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여자는 앤틱풍의 탁자에 딸린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난 의자에 앉아 실내를 둘러보았다. 거실의 절반은 건물 천장까지 트여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2층을 이고 있었다. 2층으로 난 나선 계단이 거실과 주방을 나누었다. 천장까지 뻗은 거실 한쪽 벽은 맞춤 책장으로 채워졌고 책장에는 책이 빼곡했다. 책장용 사다리도 보였다. 여기서 글을 쓰시나 봅니다. 내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2층 지필실에서만 작업을 하십니다. 차 드실 시간이라 곧 내려오실 겁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대답했다. 내가 잘못 짚었다. 그녀는 연애의 여왕이 아니었다. 연애의 여왕을 기다리며 난 서가를 찬찬히 살폈다. 책은 종류에 따라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심리학 책이 많았고 해부학에 관한 책도 보였다. 머리 위에서 방문이 벌컥 열리고 쿵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나선 계단으로 누군가 저벅저벅 내려왔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선생님, 사진작가분이십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연애의 여왕에게 나를 소개했다. 연애의 여왕은 작고 왜소했다. 바가지 모양으로 짧게 자른 머리에 보라색 치파오를 입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자를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다. 짧은 머리카락과 보라색 치파오 사이에 남성의 것도 여성의 것도 아닌 각진 얼굴이 탐사되지 않은 행성처럼 수상쩍게 떠 있었다. 이목구비는 자잘했고 광대뼈는 도드라졌다. 동안이었다. 짧게 친 바가지 머리와 각진 턱 때문에 남자 중학생처럼 보이기도 했다. 코는 낮고 입술은 빈약했지만 눈동자는 탄피처럼 빛났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인사했다. 주영씨, 손님 왔는데 과일이라도 내오지. 연애의 여왕이 말했다. 변성기의 문턱에 막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 연애의 여왕은 치열 교정기를 끼고 있었다. 말투가 천진해서였을까. 사양의 말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차마 내뱉지는 못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주방에서 차와 포도를 내왔다. 난 포도가 좋아. 연애의 여왕이 포도 하나를 뜯어 입안에 날름 넣으며 말했다. 의례적인 인사도 환대의 신용도 없이. 난 연애의 여왕의 손을 유심히 살폈다. 짧고 가는 손가락, 검정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며 연애의 여왕은 연신 포도를 먹었다. 씨를 뱉는 법이 없었다. 유리포트에 담긴 물이 갈색으로 변하자 차를 잔에 부었다. 보이차라고 했다. 중국 원낭성에서 재배하는 차로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줘 황제들이 즐겼다며 예찬의 말을 늘어놓았다. 무건의 계율에서 간만에 풀려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올해 몇? 연애의 여왕이 스스럼 없이 물었다.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나이를 대고 나서도 난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다. 그녀가 반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5번의 답변을 더하고서야 깨달았다. 말 놔도 괜찮지? 그녀가 물었다. 7번째 질문이었고 이제껏 말을 놓았는지 몰랐다는 투였다. 네. 내가 반말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그녀의 말투에 밴 자연스러움 때문이었다. 질문은 초면에 실례일 수도 있을 사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악이 없는 호기심이 묻어났다. 나도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좀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질문이 내 호기심에 빗장을 질렀다. 그녀는 내 대답에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를 달지 않았다. 뭐라 답하든 상관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난 사실대로 말했다.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만 빼고. 이런, 내가 너무 말이 많았네. 이 집에 온 첫 번째 남자 손님이니까 특별히 한 가지 질문을 받을게. 뭐든 괜찮아. 뜻밖의 선심에 당황한 난 얼결에 입을 열고 말았다. 왜 연애소설만 쓰시나요? 난 연애소설을 쓴 적 없어. 소설을 썼을 뿐이지. 아니, 소설을 쓴 적도 없어.
글을 쓴 적은 있지만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학생이 자신의 말을 이해했는지 살피는 선생 같았다. 범주라는 것은 바깥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 그러나 바깥 역시 더 큰 범주에 안에 불과해. 눈앞의 사람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지.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이 동일한 범주에 있기 때문이야. 사람이 먼지만해지는 상공의 비행기에서는 각도를 바꿔도 대상은 달라 보이지 않아. 먼지는 먼지일 뿐이지 범주가 달라진 거야. 사람들이 왜 범주에 집착하는지 알아? 범주 바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야. 먼지라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지. 두려워서 제가 속한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은 괴물이라며 잘라버려. 프로크루스 테스처럼. 잭이 콩나물을 도끼로 자른 것도 두려움 때문이잖아. 결국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구름 위의 세상으로 갈 수 없게 된 거지. 어리석은 잭. 요컨대 연애소설이라는 범주에 갇힌 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조차 연애소설로 읽지. 명심해. 괴물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어. 그녀의 말은 거침없고 정연했다. 수천 번 반복되는 질문으로 단련된 정교한 답 같았고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듯한 말투였다.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대답을 예상했던 나로서는 뜻밖이었다. 5권의 통속적인 연애소설을 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연애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꿀꺽 삼켜야 했다. 나도 모르게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 포도 달다. 주영씨, 포도 한 송이 더. 그녀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난 한 알도 먹지 않았는데 포도는 어느새 줄기만 남았다. 선생님, 오늘 간식 너무 드셨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한 송이만. 그녀가 왼손 검지를 치켜들며 말했다.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같은 말투였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티타임이 7분이나 초과되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을 찾아오기까지의 역경에 비하면 촬영은 순조로웠다. 남향인데다 채광창이 큼지막해서 광원은 넉넉했다. 벽을 덮은 책장과 책장 가득한 책, 그리고 책장용 사다리까지 그럴듯한 그림을 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책장 가운데 걸쳐둔 사다리 밑에 드러누워 여러 컷 찍었다. 책으로 쌓아 올린 성벽 같은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성벽을 공략하는 사다리까지. 책을 몇 컷 접사하자 준비해간 필름이 동났다. 채광창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그새 깡통했다. 해부학 책을 한 권 꺼내 펼쳐보았다. 의대생들이나 봄직한 두툼한 원서였다. 연애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아니었다. 다빈치가 인체를 스케치한 그림을 모은 화집도 있었다. 카마수트라, 영역본을 발견했을 때는 휘파람이 절로 나왔다. 사실 연애의 여왕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었어야 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소설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시나요? 내가 현관을 나설 때도 그녀는 집필실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집필 중에는 내려오는 일이 없다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변명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인사는 해야겠다고 했지만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괜찮으니 그냥 가라 했다. 막아서는 서슬이 완강해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하며 난 명함을 건넸다. 연애의 여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 혼인신고 할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휴대폰 창에 문자 메시지가 떴다. 여자친구가 보낸 것이었다. 서쪽의 낮은 하늘에 주저앉은 태양은 보랏빛으로 질려가는 구름 너머에서 어슴푸레했다. 여자친구의 문자를 뜯어보던 난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선 보러 나가도 돼? 여자친구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좋을 대로 해. 대답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대답으로 바뀐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는지도 몰랐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데는 10분쯤 걸렸다. 나 결혼할까? 여자친구의 생일이었다. 난 이렇게 대꾸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듬해부터 난 여자친구의 생일날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여자친구는 두 번째 선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 난 선뜻 단문을 보내지 못했다. 뭐라 답할지 막막했다. 두 가지는 분명했다. 답하는데 10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것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 차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은 묵묵부답이었다. 괜찮아. 당황하면 안 돼. 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다니던 정비소에 전화했다. 사장이 받았다. 아무래도 점화장치 부품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진작 자기 말을 듣지 그랬냐며 핀잔했다.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일손이 딸린다며 말꼬리를 흐리면서도 어딘지 물어왔다. 위치를 대자 한숨만 쉬었다. 2배의 출장비를 약속하고서야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수 있었다. 난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설핏 잠들었는지 차창 두드리는 소리에 몸이 진저리 치며 튀어올랐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허리를 꺾은 채 서 있었다. 등받이를 세우고 창을 내리자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집에 들어와 기다리라 했다. 2층 창문깨를 흘끈거리며 그래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의 뜻이란다. 저녁을 준비 중인데 괜찮다면 함께 먹자고 했다. 대답하기도 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준비한 메뉴는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였다. 그리 잘 풀렸는지 연애의 여왕은 식사 내내 명랑했다. 끼적거리던 나와 달리 스테이크를 쓱쓱 잘라 맛나게 먹었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와인을 꺼내 오게도 했다. 솜씨가 나쁘지 않았지만 난 음식 맛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었다. 여자친구의 문자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문자를 받은 지 1시간이 지났다. 단문에 대한 궁리보다 여태 단문을 보내지 못했다는 낭패가 마음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문학사에서 위대한 여성 작가가 드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녀가 내게 물었다. 글쎄요. 밥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매 끼니 밥을 지어줄 사람이 있어야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남자들은 제 끼니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족속이니 여자들이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없지. 내가 5권의 책을 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주영 씨 덕분이야. 문학사가 기억하지 않는 부엌의 영웅들을 위해 건배.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연인에게 달콤한 찬사를 들은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손톱에도 검정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손가락은 짧고 가늘었다. 나는 두 여자의 관계가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와인을 권했지만 난 운전해야 한다며 사양했다. 한 번 더 청하면 못 이긴 척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었지만 더 권하지 않았다. 내가 차를 몰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다는 듯 탄성을 내뱉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입을 다물 때마다 침묵이 흘렀다. 울음이 여자친구의 언어였다면 침묵은 나만의 언어였다. 여자친구는 내 말수가 적다고 불평하곤 했다. 불평은 식사할 때 특히 심했다. 말 좀 하면서 먹으라는 것이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다. 밥을 급히 먹어치운 난 숟가락을 내려놓고 여자친구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리곤 했다. 묵묵히. 침묵에 대해 숱하게 불평했던 여자친구는 내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법이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할 때는 헛소리를 하게 되니까. 묻는 말에는 거짓으로 대답하게 마련이고 거짓말과 헛소리를 빼면 어떤 이에게는 울음만 남고 어떤 이에게는 침묵만 남는다. 진실은 울음과 침묵 사이에 있을 것이었다. 어떤 원고를 쓰고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어 특유의 차분하고 정연한 말투로 설명했다. 잡지에 실릴 산문을 썼단다. 1년 넘게 연재 중인데 곧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라고 했다. 어디서 내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귀에 익은 이름을 댔다. 서재 촬영을 의뢰한 잡지사가 속해 있는 출판 그룹의 단행본 브랜드였다. 잡지사가 연애의 여왕을 취재하기 위해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책 제목을 아직 못 정했다고 연애의 여왕이 푸념했다. 사랑에는 리콜이 없다. 사랑한다면 미치도록. 사랑은 죄가 없다. 셋 중 어떤 게 낫냐고 물었다. 난 첫 번째를,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세 번째를 꼽았다. 그녀는 두 번째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제목의 느낌이 어떠냐고 묻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제깎게 뭘 알겠어요 라며 다소곳이 눈을 내리깔았다. 호박빛 조명 때문인지 와인 때문인지 볼이 발그레했다. 이런 말도 수줍게 덧붙였다. 선생님이 좋다면 저도 좋아요. 사진사 양반은 글쎄요, 좀 과하다 싶은데. 쌈박해서 좋은데.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말꼬리를 잘랐다. 제목이 없다로 끝나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서 책이 팔리겠어. 연애의 여왕이 말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받은 지 1시간 54분이 지났다. 난 앞에 빈잔에 와인을 부었다. 운전해야 한다며? 그녀가 물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와인 맛은 무겁고 쓸쓸했다. 정비소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난 와인을 석 잔째 채우고 있었다. 급한 일이 생겨 직원을 보내주기 어렵게 됐단다. 내일 아침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급하면 다른 곳을 소개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전화를 받는 곳은 없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난 잠시 생각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생각할 거 없어. 사장 말대로 여태 문연대는 없을 거야. 일부러 지금까지 기다렸다 전화했겠지. 오늘 꼭 가야 한다면 태워다 줄 수도 있지만 주영 씨는 밤에는 핸들 안 잡아.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는 대신 출장비를 깎아.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거래처 바꿔. 부품 교체할 때마다 엄청 남겨 먹었을 거야. 출장비 얘기는 지금 꺼내지 말고 직원이 오면 하고. 그녀가 말했다. 두 번째로 마개를 딴 와인병이 바닥을 보일 즈음 그녀가 대뜸 한자성어를 대보라고 주문했다. 한자성어요? 내가 반문했다. 사양 않고 거푸 들이킨 와인 덕에 긴장이 풀린 나는 낯선 여자들과의 대화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무거나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걸로. 소곤소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그건 한자가 아니잖아. 그녀는 무덤덤하게 말했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농담이라며 배시시 웃었다. 난 주마간산이라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유구무원이라고 했다. 사진사 양반은 두려운 게 많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두렵고 누군가 사랑해주는 것은 더 두렵지? 상처받는 것은 두렵고 상처 주는 것은 더 두려우니 말에서 내릴 엄두가 안 나. 말 위에서는 울 일도 없을 테고. 그녀가 나를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다. 카마수트라 영역본이나 해부학책을 펼쳤을 때도 저런 표정이었을까. 돌아앉은 세상의 단단한 등짝을 꿰뚫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는 눈빛이었다. 자비도 악의도 없이 오직 돌파의 진념으로 단단하게 빚어진
산피 같은 눈빛. 언제였던가 여자친구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난 잘 알았다. 꺼내기 곤란한 말을 농담인 양 하는 게 여자친구의 버릇이었으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맞선 보러 가도 되냐고, 결혼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농담을 빌려도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은 눈물로 뱉어냈다. 여자친구는 자주 울었다. 애지중지하던 어떤 세상의 종말을 통보받은 것처럼 울었다. 좋을 대로 하라고 했을 때도 울었고, 그걸 왜 내게 물어보냐고 반문했을 때도 울었다. 감정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풍부한 여자친구에게 울음은 일종의 모국어였다. 해독이 불가능한 낯선 나라의 언어 앞에서 난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따져보느라 곤혹스러웠고, 이렇다 할 잘못이 떠오르지 않아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눈물을 그칠까?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뿐이었다. 그때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 덧없는 공상이 잠자리를 어지럽혔지만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힘들었다. 잠들지 못하는 어둠이 부추긴 결론은 늘 같았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 여자친구는 울었을 거야. 맞선 자리에 나가지 말라 해도 울었을 거고, 맞선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울었겠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던 여자친구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난 태어나던 순간에도 안 울었어. 와인이 담긴 글라스 위로 말에 올라탄 늙은 사내의 몰골이 버석거렸다. 말 잔등 위에서 만년의 밤과 낮 동안 내내 두려움에 짓눌린 노인. 불치의 고독을 앓는 자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조차 흘릴 눈물이 한 방울 없는 삭정이 같은 인생이 거기 지나갔다. 그 흔한 개 한 마리 거느리지 않은 채 나는 와인을 단숨에 비웠다. 만년의 밤과 낮 동안 두려움에 짓눌린 노인도, 노인이 탄 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 방울의 술만 남았다. 두려움에 관해서라면 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다. 농담을 팔지 않아도, 술을 빙자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었다. 진실이 울음과 침묵 사이에 있다면 사랑은 떨림과 두려움 사이에 있다. 울음이 떨림이라면 침묵은 두려움이다. 그러니 우는 자는 떠는 자이고 침묵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이다. 예정에 없던 술자리가 난 슬슬 불편해졌다. 연애의 여왕의 거침없고 정연한 언변이,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사이의 야릇한 분위기가, 이 모든 것을 불편해하는 스스로가 불편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난 와인을 편애했다. 내 몫의 와인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건배를 청하기도 했다. 그녀도 검은 옷을 입은 여자도 사양하는 법이 없었다. 세 병째 와인의 막에는 내가 땄다.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잠 비우는 속도는 빨라졌고 말은 느려졌다. 사정은 두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받은 지 3시간이 훌쩍 지났다. 해부학책은 왜 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다빈치는 인체 해부도를 자주 그렸어. 정확하고 실감나는 몸짓을 그리기 위해서였지. 소설도 마찬가지야. 인물의 동작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장단지에 어떤 근육이 붙어 있는지, 뱃속에 어떤 기관이 들어있는지 속속들이 알아야 해. 글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학교마다 그런 애들이 하나쯤 있지. 예쁘고 공부 잘하고 게다가 착하기까지 해서 다른 애들의 질시와 선생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1등을 놓치거나 숙제를 깜빡해야 뉴스메이커가 되는 아이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 글도 잘 썼지. 백일장을 휩쓸었어. 한 번은 교내 백일장에서
내가 장원으로 뽑힌 거야. 난 글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 애가 자기 글에 내 이름을 적어낸 거였어. 난 알 수 있었지. 나한테 빌려간 보라색 볼펜으로 씌어 있었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 그 후로 뭔가를 끄적거리게 되었지.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죠? 그녀는 대답을 미룬 채 잔을 비웠다. 그녀가 술병으로 손을 뻗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제지했다. 그만 드세요, 선생님. 한 잔만. 안 돼요. 딱 한 잔만. 어제도 잠이 안 온다며 한 병 다 드셨잖아요. 정말 한 잔만 더 할게. 어제도 엊그제도 한 잔만 한다고 하신 거였잖아요. 손님도 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술병을 낚아챘다. 그녀는 야단 맞은 아이처럼 침울해졌다. 참, 드라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주방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켰다. 남녀 주인공이 마침내 키스하는 날이라고 상규된 얼굴로 말했다. 연애의 여왕의 소설은 모두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방영되는 것은 5번째 소설이었다. 쟤들 진짜로 사귄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거짓말이야. 드라마 띄우려고 일부러 퍼뜨린 소문이야. 그녀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랬군요.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은 지 4시간 48분이 지났다. 난 아직 답을 보내지 못했다. 어머,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외마디 탄식을 내뱉었다. 텔레비전은 뉴스 속보를 내보냈다. 나란히 선 거대한 2개의 빌딩이 화염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쉴 새 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냈고 더 검은 재를 쏟아냈다. 아수라장의 참혹을 카메라는 냉정하게 잡아냈다. 지옥을 굽어보는 신의 무관심한 시선으로. 오마이갓. 그녀가 어두운 탄식을 토해냈다. 저럴 수가. 검은 옷을 입은 여자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두 한동안 숨죽인 채 텔레비전을 지켜보았다. 시간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얼마나 오래 멈추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쌍둥이 빌딩 110층이지? 그녀가 물었다. 106층 아닌가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대꾸했다. 밀레니엄 세레머니 보러 갔을 때 들렀던 레스토랑이 107층에 있었어. 109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109층인가? 110층이 맞을 거야. 사진사 양반은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텔레비전의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난 입을 다물었다. 서늘한 침묵이 재처럼 켜켜이 쌓였다. 사진사 양반. 대꾸가 없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난 여전히 입을 꼭 다물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연애의 여왕을 모른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눈물을 보이는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입을 열면 패배하는 게임이라도 벌이듯 아무도 침묵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1층 화장실 옆 방을 내줬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그녀가 내준 새 칫솔로 양치질을 했다. 쓰레기통에 내 명함이 처박혀 있었다. 명함은 멀쩡했다. 명함을 집어 지갑에 끼워 넣었다. 방에는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이불 같았다. 휴대폰 폴더를 열고 여자친구의 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 취소했다. 문자를 썼지만 차마 보내지는 못했다. 많은 문자를 썼다 지웠다. 괜찮아? 자,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야. 나중에는 지우기 위해 쓰는 것 같았다. 수신자 없는 문장은 헛된 희망조차 불러세우지 못한 채 덧없이 사라졌다. 무릇 말이라는 게 그러하듯이. 진실의 적은 진실이라는 말이고 사랑의 적은
사랑이라는 말인 것처럼. 미안해. 내 어눌한 손가락이 최후까지 붙들고 있던 문장이었다.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 발송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핸드폰 창에 뜬 편지 봉투에 날개가 달렸다. 날개를 부러뜨리고 싶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나에게 한 움큼의 곁도 허락하지 않았다. 눈을 뜨면 이 세상에 나 혼자 깨어있을 것만 같았다. 뒤척일 때마다 어둠이 바스락댔다. 갈증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난 어둠을 노려보았다. 어둠도 나를 노려보았다. 어둠의 미간이 좁아졌다. 불을 켜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아무렇게나 던져진 카메라 가방을 보고서야 어디에 와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마셨다. 식탁에는 간밤의 소요가 고스란했다. 빈 병과 빈 술잔과 빈 접시.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적막했다. 서재로 가 의자에 앉았다. 처음 앉았던 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선 계단이 눈에 밟혔다. 1층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나선 계단은 눈에 밟혔다. 이번에도 호기심이 이겼다. 난 나선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다. 2층에는 방이 2개였다. 그중 하나가 집필실을 터였다. 그녀가 공개를 거부했던 나란히 서 있던 2개의 문. 오른쪽 문을 열자 난 흠칫 놀랐다. 파리한 어둠 속에 2 사람이 서 있었다. 방에 고인 어둠이 빠져나가며 눈이 밝아지자 2 사람은 2 벌의 옷으로 변했다. 다정히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보라색 치파오와 검은 재킷, 검은 셔츠와 바지도 함께 걸려 있었다. 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나란히 세워진 2개의 행거에는 옷이 빽빽이 걸려 있었다. 보라색 치파오 뒤에는 같은 색의 수많은 치파오가, 검정 재킷 뒤에는 같은 색의 수많은 재킷이. 1층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난 화들짝 놀라 불을 껐다. 어둠이 돌아오자 2 벌의 옷은 2명의 사람으로 돌아갔다. 문을 여닫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다시 문을 여닫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다. 누가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다. 난 방에서 나와 나선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다. 집 밖의 어둠은 더욱 엷어졌다. 강 너머의 먼 산봉우리가 밤새 녹아내린 촛농더미처럼 고요했다. 촛농더미의 정수리가 오렌지빛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보았다. 단박에 차가 꿈틀거렸다. 시동을 살려둔 채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돌아갔다.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방을 나오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다. 가는 건가요? 검은 옷을 입었던 여자였다. 잠옷도 검은색이었다. 네, 인사라도. 선생님은 아직 주무세요. 1시간은 더 있어야 일어나십니다. 검은 잠옷을 입은 여자가 화장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런데 차는 벌써 고쳤나요?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는 말을 던지고 난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뭔가를 빠뜨렸다는 느낌이 떠올랐을 때 차는 이미 서울에 접어들고 있었다. 빠뜨린 게 뭔지 생각해내고서도 난 한참 망설였다. 꼭 돌아가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차를 돌렸다. 그러고 싶었다. 이번에도 현관문을 연 이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두고 간 게 있냐는 물음에 연애의 여왕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대답했다. 무슨 부탁이냐는 물음에는 직접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누구? 연애의 여왕의 목소리였다. 연애의 여왕은 서재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던 참이었다. 어제 나선 계단을 내려오던 모습 그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여전히 보라색 치파오 차림이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연애의 여왕과 마주 앉았다. 연애의 여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표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간밤에 벅적했던 술자리가 꿈처럼 여겨질 만큼 대면대면해
명함이라도 새삼 건네야 할 것 같았다. 난 카메라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연애의 여왕의 5번째 소설이었다. 사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것 때문에 돌아왔어? 난 머리를 극적였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어느새 만년필을 가져왔다. 사진사 양반 이름이 뭐였지? 연애의 여왕이 물었다. 아는 사람이 작가님 팬이라서. 이름은? 난 여자친구의 이름을 댔다. 목소리가 떨렸다.